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장님이십니다. 발표 주제는 바이오 헬스 산업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와 아시아 추격 모델입니다. 김석관 본부장님을 뜨겁게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스태피 김석관입니다. 한국의 그 정책 상황에 대해서는 이상원 단장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발표가 심포지엄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그 심포지엄을 랩업하는 의미로, 정리하는 의미로 아시아의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아시아의 전략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발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목에 나온 것처럼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라는 프레임워크로 아시아의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을 몇 가지 유형화했는데요. 좀 그 과도하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시아의 이머징 국가들이 대부분의 매니팩처링 섹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캐치업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것이 그러한 성공 스토리가 바이오 파마시티컬과 같은 과학 기반 산업에서도 통할 것인가, 재현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의 산업화의 전형적인 과정을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GPN의 그 프로덕션 파트너로서 참여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제조 기술을 학습하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전형적으로 OEM과 ODM, OBM에 이르는 이 패스를 이용해서 아웃소싱 파트너로서 시작해서 글로벌 컴퍼니로 도약을 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약산업은 이러한 GPN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PN은 여태까지 이제 한국과 같은 경우는 내수산업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산업들이 성공했던 그 패스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파마시티카 같은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아시아 특히 이제 신흥 국가들은 어떻게 캐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빅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본 발표의 그 주장점은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GPN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좀 정의하고 싶은데요. 너무 길어서 GPN, GIN 이렇게 앞으로 말하겠습니다. GPN은 이렇게 제조업 가치사실이라고 하는 게 R&D, 생산, 마케팅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 중에서 R&D와 마케팅은 선진국에서 담당하고 생산은 개도국, 이머징 국가에서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GIN은 R&D 단계를 이머징 국가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태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매니팩처링 섹터들이 GPN을 작동했었는데 여기서의 저희 발표의 주장은 제약산업에서는 GIN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산업에서 GIN이 활발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시아 국가들은 이 GIN을 이용해서 새로운 캐치업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GIN의 등장을 세계화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R&D, 생산, 마케팅으로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경제의 세계화는 이 가치사슬의 세계화는 그 역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부터 시장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물품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비로소 생산의 세계화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도국의 생산 아웃소싱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때가 아시아 국가들이 매니팩처링 섹터에서 캐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혁신 단계, R&D 단계를 아웃소싱하는 혁신의 세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제약산업,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캐치업 찬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혁신의 세계화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R&D 오프쇼링입니다. 선진국의 R&D 센터들이 개도국을 세우는 것인데요. 주로 IT 섹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R&D 아웃소싱인데요.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 R&D 용역을 주거나 개도국으로부터 기술을 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제약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이제 그 리터니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본국에 돌아와서 큰 혁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주로 중국과 대만과 인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가 2005년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혁신의 세계가 시작되는 걸 볼 것이다. 더 많은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R&D를 인도나 러시아나 중국으로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가 파마시티컬 인더스트리에서 제약 산업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동의는 제약 산업에서 겪고 있는 R&D 생산성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제약업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그림인데요. 막대가 매년 FDA에서 미국 FDA에서 승인되는 신약의 수고요. 꺾은 선 중에 파란색 선이 미국 제약업회 소속 거대 제약회사들이 1년에 쓰는 R&D 비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미국 NIH가 쓰는 R&D 비용입니다.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합쳐서 80조 원, 90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FDA 승인받는 신약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R&D 생산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약업계가 고민했는데요. 그 많은 노력 시행착오 끝에 정착된 모델이 네트워크드 파마 모델입니다. 그래서 코어 태스크, 핵심적인 일만 인하우스에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은 라이센싱 인을 하고요.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을 많이 가진 기업이 있으면 M&A를 합니다. 그리고 그 루틴한 핵심적이지 않은 R&D는 CRO에 아웃소싱을 주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 초기부터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시면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FDA 승인된 약 중에 제약회사가 자체적으로 그냥 혼자 개발한 게 58%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바이오텍이나 대학을 거쳐서 발명된 약들이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파마 모델을 드럭 R&D 밸류 체인상으로 다시 훑뿌려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드럭 R&D의 신약 개발 R&D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초기에는 이제 대학에서 기초 연구를 해서 이걸 받아서 바이오벤처가 후보 물질을 합성하고 이것이 큰 빅파마로 넘어가서 이제 임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위에 빨간색과 컬러로 된 부분들은 이제 IP, 지적재산과 연결돼 있어서 이게 신약이 승인되면 그 승인된 그 이익이 다 이제 거꾸로 다 배분되게 돼 있고요. 이 아래쪽은 IP가 연결되지 않은, 그래서 수수료 베이스로 작동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CRO나 CMO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CRO는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에서 전문 연구 용역 전문 회사들이고요. CMO는 생산 전문 위탁 전문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게 전체가 신약 개발의 가치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동의는 이머징 컨트리들의 그 과학적 역량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학에서의 논문이 굉장히 급속하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곳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변수가 미국에서 그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수를 보면은 중국과 인도와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남아서 다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가 아시아에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게 지금 글로벌 얼라이언스 데이터인데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제약 산업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맺은 기업들의 국적을 단순 카운팅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도와 한국과 중국이 매년 한 계단씩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이것과 글로벌 제약산업 순위를 비교해 보시면 전체 50위권 내에 일본 제약회사가 9개가 있고요. 이스라엘 제약회사가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제약회사가 하나 있고요. 중국과 한국 제약회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50위권 내에 중국, 한국, 인도 회사가 거의 없는데 얼라이언스 데이터에서는 20위권 내에 중국, 한국, 인도 회사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켓 포지션에 비해서는 이 R&D 얼라이언스 파트너로서 이 세 나라가 굉장히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혹은 프로덕션 네트워크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전략적 모델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이 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CRO 전략이고 또 하나는 라이센싱 아웃 전략이고 마지막은 CMO 전략입니다. 이 스트래티지 커플링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지리학자들이 GPN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조금 저희가 가공한 건데요. 개념은 간단합니다. 선진국의 기업들이 뭔가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개도 이머징 국가의 기업들이 미트 해주면 스트래티직 커플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결합이 이루어져서 거기서부터 개도국 이머징 국가들의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약산업에서 GIN과 GPN은 그 선진국 기업들이 니즈를 갖고 있는 건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R&D 생산성 문제를 겪으면서 그 연구 조직을 갖다가 그 줄이고요. 그리고 또 중년의 과학자들 많이 밖으로 방출하면서 슬림화했는데요. 이거 결과 비핵심 R&D를 아웃소싱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갖다가 인라이센싱하고 또 생산 아웃소싱하는 이런 니즈가 글로벌 기업들한테 있는 거죠. 이 기업들의 니즈를 이머징 국가의 기업들이 이렇게 미트하는 전략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RO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 아웃라이센싱하는 전략, 그리고 CMO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를 들어드리면 CRO 모델은 이제 중국이 대표적인데요. 중국에는 1996년에 처음 CRO가 생긴 이래로 현재 300개 이상의 CRO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몇몇 기업들은 수천 명 혹은 만 명 넘는 거대한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하이 지역, 양쯔강 유역의 상하이 지역이 많이 몰려 있고요. 비임상 단계의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두드러진 케이스가 우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아주 인상적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화학 분야의 CRO로 설립됐고요. 2007년에 뉴욕 시장에 상장됐는데요. 현재 한 10,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600개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매출은 이제 아주 크진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돈으로 1조는 안 되는데요. 그 서비스 커버리지는 모든 분야, 그러니까 비임상, 임상, 그다음에 제조 분야의 모든 분야에 커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레베뉴 그로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영진인데요. 게리라고 하는 닥터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파운더입니다. 설립자인데 우리 그 쉬지용 교수님 계신 베이징 대학의 화학과를 나와서 24살 화학과를 나와서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 유학을 가서요. 26살에 유기화학 박사를 받고 자기 박사과정 동료 학생들과 파마코페어라고 하는 그 벤처기업을 창업합니다. 여기서 이제 8년간 일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34살에 그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그 우시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창업한 이유가 파마코페어가 이제 화합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화합물 합성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에서 하면 훨씬 더 쌀 것 같아서 이쪽에 브랜치를 내려고 했는데 파마코페어가 우리도 작은 기업이어서 그건 어렵겠다 해서 그럼 내가 가서 창업하겠다 그래서 와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기 보시면은 이 경영진들이 대개 이제 각 분야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경험을 지닌 우수한 인력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씨의 성공 요인을 설명드린다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 10년 이상 일했던 우수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진 인력들이 돌아왔고 그 인력들이 로컬의 그 젊은 인력들과 낮은 임금의 젊은 인력들과 결합했을 때 굉장히 하이 퀄리티와 그 다음에 로우 프라이스의 CR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100명 이상의 그 귀국자들을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온 대학교들과 기업들을 보시면 상당히 그 백그라운드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 프라이스의 한 35에서 40%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우시 사례가 그 중국 바이오헬스 인더스트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요. CRO가 이제 중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CRO를 통해서 기술 학습과 역량 축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중국 전체 에코시스템에 스피로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씨가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은 비임상, 임상 분야, 다시 말해서 신약 개발의 전 분야의 모든 과정을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씨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약 개발 회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씨를 통해서 나리지 트랜스퍼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씨가 그 글로벌 기업과 그 트랜잭션 하는 것뿐 아니라
그 로컬의 대학들과 공기업들과 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식 이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스피너프 되는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날리지 트랜스퍼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중국이 이제는 세계 공장이 아니고 세계의 실험실, 그리고 혁신 거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SK의 이제 R&D 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했냐면, 중국이 이제 곧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디스커버드 인 차이나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리 하면, 요약하면 중국은 CRO 모델이라고, 우시 같은 경우 CRO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다른 모델도 같이 있지만 인상적인 케이스가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싱 아웃 모델인데요. 그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 다음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전략입니다. 한국 제약 산업의 현황을 보시면 연구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한계는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상, 2상이나 3상을 글로벌 스케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 파마 모델이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 연구소 사장님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모두 다 똑같은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이름 붙이면 투웨이 라이센싱 전략인데요. 일단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 다음에 최대 임상 2A까지, 여기는 이제 인간에서 처음 약효가 확인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까지 개발한 다음에 빅파마한테 라이센스 아웃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가장 옵티멀 포인트가 라이센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 모델을 사용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미국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1987년에 설립된 바이오벤처로 설립됐다가 1996년에 타미플루를, 그러니까 신종플루 치료제죠. 독감 치료제를 로시한테 라이센스 아웃한 다음에 굉장히 급격하게 자라서 현재 성장해서 세계 9대 기업 제약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연히도 보면 이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과학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정원 박사라고, 제일교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우리나라 모든 제약회사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대해서 여태까지 성취된 걸 보면 2003년에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FDA 승인을 받긴 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에 100밀리언 이상 되는 그런 큰 딜들이 여러 건 있었지만 모두 다 이제 임상시험 중에서 드롭됐고요. 최근 작년에 한미가 5건의 딜을 연속적으로 성공시켰는데요. 합쳐서 우리나라 한 8조에 육박하는 큰 딜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라이센스 아웃 모델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O 모델인데요. 역시 한국에서 있는데 셀트리온과 삼성이 딱 2개 기업이 이 CMO 모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테직 패스는 두 기업이 똑같습니다. CMO로 시작해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안티바디 드락을 개발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먼저 셀트리온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램시마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드락을 최근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는 6개의 바이오시밀러와 3개의 안티바디 드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CMO 모델은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의 스타일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모델입니다. 삼성은 굉장히 성공적인 패스트 팔로워였는데 강점은 매니팩처링 케이퍼블리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라지 캐피탈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삼성은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수율 조절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제조 역량에. 근데 이것이 CMO는 마찬가지로 수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한테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CMO 모델이 가진 이제 가장 큰 도전은 CMO와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것과 새로운 바이오로직스를, 새로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량의 갭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오파마시티컬 섹터는 아시아의 이머징 국가들이 과학 기반 산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면 바로 선진국이 됐다는 징표가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의 바이오 산업에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30년 전, 50년 전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했던 역할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은 적어도 한 3가지 전략적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CRO고, 하나는 라이센스 아웃이고, 마지막은 CMO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중에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글로벌 컴퍼니로 성공하게 될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씨가 될 수도 있고 한미가 될 수도 있고 셀트리온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 다른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안 국가들의 추격 모델에 대해 발표해 주신 분은 김석관 스태피 산업혁신연구본부장님이셨습니다.